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관리 잘 하고 계세요? 100세 시대에 노후 자산이 집 한 채뿐이라서 고민인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요즘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과연 내 상황에도 맞는 선택일지 잠시 뒤에 연금 전문가와 주택연금으로 노후 설계하는 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 국민의힘 당의 결속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그 MBTI 어떻게 되세요라는 인사 많이 나누시죠. 오늘 2부에서는 이현주 연세대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가 요즘 푹 빠져있는 이 MBTI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린 서로를 참 많이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혈액형 많이 물었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도구조차 없이 그저 마주본 첫인상 하나에 마음을 기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섞기 전 찰나의 순간에 느껴지는 그 묘한 공기, 여러분은 첫인상에 얽힌 기억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차가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첫눈에 이 사람이다 싶어서 운명을 직감했던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또 제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첫인상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반전 스토리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치는 그 사람, 그 장면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것들 중에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김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관세 압박에도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하면서 오늘도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짚어보겠지만 트럼프가 밤사이 관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대외 변수에 대한 견제감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5,100선까지도 뚫어내면서 사상 최고가 또다시 썼고요. 또 형님 따라 아우도 코스닥도 나란히 1,100을 돌파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코스피는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 홀로 팔고 있습니다. 네,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의 큰 손들도 국장으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올해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 중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상승률 1위를 찍고 있는 만큼 국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연기금, 공제회, 은행 등의 기관 투자자와 최고 투자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완만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답했고 약 20%는 구조적 중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보면서 10명 중 7명이 코스피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올해 유망 투자 자산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주식이 43%로 압도적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 주식이 대세였던 것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고요. 그러네요.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도 제도 개선과 기업 체질 변화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일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트럼프 역시 타코입니까? 네, 그런 역시 관세에 트럼프가 대해서 또 하루만에 태도를 좀 바꿨어요. 네, 트럼프가 트럼프했다라는 소리가 또 절로 나오는 소식인데요. 불과 하룻밤 사이 협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서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말에 철회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난데없는 관세 폭탄에 무역협정 비준이 문제다, 투자 지원이 문제다, 관세 판결을 앞두고 못 받기에 나선 거다, 심지어 쿠팡 이슈에 뿔이 난 거다,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우리 정부는 다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었는데
아직도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곧장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단 시간은 번 걸로 보이고요. 시장 역시도 이런 오락가락한 트럼프식 화법에 무뎌졌는지 아랑곳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모양새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죠. 그럼요. 네. 네,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네, 벌써 석 달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약 연 4.35%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3%로 지난 11월 8개월 만에 4%를 넘긴 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여기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 대출 상품 중에도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대출을 선택하는데도 좀 변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48%대로 떨어지면서 5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다시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장기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리를 제외하면 현재는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움직인 경향이 강해진 건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시장에선 이제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인 만큼 이런 분위기가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요즘입니다. 네. 또 생필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서 폭리 취하고 또 세금까지 탈루한 업체들 국세청 집중세무조사 받고 있죠. 네, 업체들은 원재료 값이 올랐다 이런 핑계를 댔지만 국세청이 탈법 정황을 잡아냈습니다. 설탕을 만드는 한 대기업 계열사는 경쟁사와 짜고 원재료 단가를 부풀려서 서로 사주는 수법으로 제품 가격을 올렸고 이렇게 빼돌린 회사 돈은 사주 자녀 유학비로 쓰였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업체는 고급화를 핑계로 생리대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0%나 넘게 올렸지만 유통 과정에 사주 가족 회사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판매 장려금 등으로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몰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회사 돈으로 슈퍼카를 굴린 화장품 업체와 이 자녀에게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준 수산업 유통업체도 덜미가 잡혔는데 적발된 생필품 업체는 모두 17곳으로 확인된 탈루액만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국세청은 조사서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 뭐 취업 시장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공공기관들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얼마나 는다는 겁니까? 네, 올해 정규직으로 약 2만 8천 명을 채용하겠다 밝혔는데 목표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4천 명 늘어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여기에 고용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청년 인턴도 3천 명 늘어난 2만 4천 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청년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선 모습인데 실제로 쉬었음 상태 20, 30대 청년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사회적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마냥 좋은 얘기만은 아니에요. 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정 문제가 가장 큽니다. 공공기관들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최근 4년 새 부채가 200조 원 가까이 늘었고 부채 비율도 180%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요구받는 기관들조차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계획 없이 숫자만 늘리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전기나 가스,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 혹은 4대 보험료나 기름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여기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새롭게 포함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전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모든 업종이 해당되고요. 총 지원 규모는 약 5,7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접수 첫 이틀 동안은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2부제로 운영이 되고요. 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대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 네. 자, 이제 설 명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 내놨죠? 네, 이번 설에는 장보기가 조금 수월해질 것 같은데요. 이 정부가 성수품 가격 안정에 크게 공을 들였습니다. 고등어 같은 주요 성수품은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수입산 품목에는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량도 넉넉하게 풀고 몸값 비싼 계란은 어제 짚어본 대로 224만 개를 설 전에 수입해들여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또 연휴 기간 그 소비 진작 대책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명절 자금으로 약 39조 원을 새로 공급하고 대출 보증도 58조 원까지 확대하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성수품 구매 자금도 따로 마련되고요. 취약계층 지원도 눈에 띕니다. 생계급여 같은 복지급여는 설 전에 앞당겨서 지급하고 에너지 바우처와 서민금융 자금도 조기에 지원하고요. 또 이번 설이 주말을 포함해서 5일 연휴인 만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근로자 휴가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같은 내수 활성화 대책도 여러 내놨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슬슬 나오는 것 보니까 정말 설 연휴가 코앞에 왔구나 하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자,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누군가의 첫인상에 대한 인상, 느낌이 어땠는지 문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8016님께서 45년 전 신랑을 다방에서 만났어요. 중매로 맞선 보는데 첫인상이 다부지게 보여서 바로 결정했지요. 신랑은 저 볼 때 따뜻하게 보이더래요. 예. 야, 45년 전이면은 결혼 생활이 상당히 60대, 70대 정도 되셨겠네요. 6246님, 제가 워낙 말라서 첫인상이 항상 손해보는 일입니다. 시간 지나 겪게 되면 모두들 보기와 다르다고 이구동성 말합니다. 흐흐 해주셨고요. 0719님, 저랑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현재 저희 남편 첫인상이 머리를 단발로 길렀던 그 모습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장발의 남자와 결혼을 장발로 기르셨구나. 장발의 남자와 결혼하게 될 줄은, 하지만 지금은 이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5130님, 네, 처음 문자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매일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인구 아나운서님 첫인상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인상에 동네 아저씨같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죠. 제 나이가 이제 아저씨 얘기를 들을 때가 된. 예. 제가 이제 방송한 지 올해 30년인데 그래서 아마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셔서 또 익숙한 인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KBS 고정하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죠.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도 몸도 굽기 쉬워지는 계절, 시동을 미리 걸어서 엔진을 예열 후 출발하신다면 차량 오작동을 줄일 수 있겠는데요. 고속도로 차량 화재 사고 소식 있습니다. 평택 제천선 평택 쪽 금왕 꽃동네를 지난 지점 2차로와 갓길이 차단돼 1차로를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고요. 뒤로 4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 이어집니다. 더 내려가서도 중부 내륙선 양평 쪽 현풍 분기점 부근 2차로는 사고로 고령 분기점 2차로는 터널 시설물 보수 작업 때문에 차단되면서 뒤로 여파를 받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신어산 터널 부근으로도 3km 구간 사고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공항 쪽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목간 3, 4차로 2개 차로가 사고 처리로 막혀 있습니다. 성산대교부터 25분가량 밀려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 질문에는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바쳐 마련한 자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어서 노후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해법이 주택연금입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건지 오늘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주택연금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게 제도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네. 거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택연금 말 그대로 주택,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고요. 네. 우리나라가 전체 자산 비중 중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산 형성을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 중심으로 해오신 게 아니라 부동산 중심으로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뭐 이제 그렇죠. 자산을 좀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한쪽에 몰려 있어도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평생 가지고 온 게 이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딱히 분산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노후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소득은 사라지고 연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건 집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제도가 집을 담보로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고요. 네. 벌써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20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3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홍콩, 대한민국.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집이 있어도 연금 못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가입하시면 되게 좋은데 아직 잘 모르시거나 오해가 좀 많으셔가지고 주택연금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가입자가 한 13만 명 정도 되시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서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시면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다 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13만 명 정도가 가입자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거죠. 그럼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이신데. 네. 시행된 지는 20년이 된 제도인데 그렇죠. 13만 명 정도밖에 가입을 안 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들이 네, 있다는 굉장히 말씀. 좋은 제도인데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네. 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주택 가격의 상한선도 네네. 있고 뭐 가입 그런 자격이 있거든요. 연령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연령이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부터 가입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55세 넘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55세 된다고 해서 바로 가입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네. 너무 일찍 가입하게 되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한 70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55세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택도 모든 주택은 가능하지만 가격 기준이 있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 내가 뭐 강남에 살면서 20억,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집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고요. 네. 이 또 주택연금 자체가 국가에서 약간의 지원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가입하실 수 있어요.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총 합계액이 12억 원 이내인 경우에 네.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또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실거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입이 가능하지. 내가 뭐 전세 주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거나 이런 주택으로는 가입이 가능이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12억 원 이하에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가입자가 13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네. 요즘 집값이 하도 올라서 12억짜리 집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물론 이제 서울시는 많이 올라서 비싸지만 지방 지역은 집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조금만 근데 사실 그런 가격에 대한 문제보다는 또 이 주택 가격에 대한 가입 조건도 원래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됐고요. 네.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이 부분도 다 상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나한테 돈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생활비라든지 네, 네. 뭐 세금을 네. 내야 되는 이슈들이. 네, 이게 노후가 되면 소득이 끊기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근로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그러면 노후에 소득이 필요한데 갑자기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관리비가 사라지고 뭐 먹을 걸 줄이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 이 집밖에 없으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시죠. 네. 이분들이 빨리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오해들이라든가 또 장애물 때문에 못하고 계신 경우가 근데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럼 과연 주택연금이란 게 네.
얼마만큼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아, 네. 금액을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아까 가입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급은 연금을 지급하는 액수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부동산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거의 예.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공시가격은 5억이지만 네. 실거래가는 7억이다. 그럼 7억에 해당하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받냐?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매달 지급받는 금액은 좀 작아지죠. 그렇겠네요. 오래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늦게 가입할수록 한 번에 지급받는 금액은 올라가는데요. 가장 많이 가입하신 연령대가 70세이기 때문에 70세에 가입했을 때 내 집이 시세 1억이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월 30만 원 받습니다. 1억당 30만 원. 네. 그러니까 내 집의 시세가 한 5억 된다? 그러면 월 150만 원씩 150만 원.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70세에 가입을 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비싼 집은 뭐 가입도 안 되겠지만, 그다음에 뭐 10억 이상 되는 집들로 가입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냥 내 집이 한 3, 4억만 된다라고 해도 70세 넘어서 가입하시게 되면 월 100에서 150만 원의 고정적인 소득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집을 어떻게든 내가 뭐 남겨서 주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시라면 노후에 어떤 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은 그 연령대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뭐 그것만 있으신 게 아니라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기초연금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있으신 데다가 국민 주택연금까지 받으신다면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1898님께서 대출금이 있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네. 그런 거 잘 물어보시거든요. 주택 이게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지만 집을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연금처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입 당시에 담보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억에 샀는데 4억 이상에 샀는데 대출금이 2억 있으시다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집을 4억 뭐 집값이 지금 4억 5억인데 그 중에서 1억 2억 이상 대출이 있다. 절반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가입을 가능한데 그 연금을 받는 그 금액으로 네. 대출을 다 상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금액이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집인데 대출이 3천만 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10% 정도 대출이 있으니까 연금액이 한 10% 삭감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이상 훨씬 많이 삭감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 대출을 다 상환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상환을 먼저 국가가 상환해 준 것에 대한 이자 그거를 연금에서 계속 평생 차감하거든요. 네. 사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그럼 이게 2456님께서는 주택연금 신청 시에 부채 비율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부채 비율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겠네요. 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40-50%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연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연금은 필요 없고 지금 집 담보대출에 이자 상환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연금액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 연금액으로 이자를 다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네요. 돌아가신 그날까지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는 거죠. 네. 1248 쓰시는 분께서는 시골 주택은 노후 아파트는 2억대도 안 되는데 네. 주택연금이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이게 단 뭐 3천만 원, 4천만 원만 가격이 평가가 돼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시골에서 그런 집, 주택도 다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집은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세로 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 뭐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골에 사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기초연금 국가에서 한 달에 한 34만 원씩 주거든요. 요 받으시는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우대형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20% 더 줍니다. 실제로 1억짜리 집을 8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기초연금 받고 계시다면 20% 더 나오기 때문에 60만 원씩 평생 받으세요. 시골에서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거의 60만 원 가까이 연금이 평생 나온다. 뭐 서울에 한복판에 사신 분들은 60만 원으로 뭐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 시골에 사시는 그 집
그 집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에 안 팔립니다. 그 집에 들어와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집이 지금은 가치가 좀 나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 집. 네. 이런 집들은 하루빨리 주택연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모르고 계셨더라면은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네. 내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오르면 네. 연금 수령액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고정된 연금, 그 측정된 연금의 그 금액을 고정적으로 평생 드리거든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더 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깎지도 않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좀 많이 받으려면 집값이 비쌀 때 가입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셔요. 실제로 내가 집값이 뭐 3억이다, 5억이 됐다. 그럼 3억일 때 가입했다면 연금액이 낮지만 5억일 때 가입했다면 높은 금액을 평생 받는 거니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집값 오르면 가입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주택연금이 담보 대출이잖아요. 네. 대출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원만 받으시면 되는데 네. 굳이 집값이 올라서 연금액을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봐야 쓰지도 못할 돈 받아봐서 쌓아놓고만 있어봐야 대출 이자만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 대출 이자를 내가 생전에 상환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나중에 상속되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굳이 필요도 없는 주택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만 늘려가지고 상속된 재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뭐 불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집값을 쳐서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야, 오늘 뭐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7010님. 자잘한 소형 평수 2채 정도 있는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본인이 보유하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 원이 안 되신다면 합계액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1억짜리 공시가격 주택이 12채가 있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근데 한 채가 있는데 13억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8914님은 아파트만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모든 주택이 다 가능합니다. 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신다면 다 가능하고요. 뭐 시골 농가 다 가능합니다. 가치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감정평가를 받아서라도 금액이 나오면 연금을 드립니다. 네. 4580님은 아파트 거주인데 주택연금 가입 중에 재개발 이슈가 있으면 예. 어떡하냐고. 재개발을 하시거나 뭐 재건축, 이사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 주택이 이제 담보 물건이 바뀌어서 승계가 돼가지고 전부 지급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 때문에 특별히 고민하실 건 없어요. 하지만 약간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주택 연금을 이미 이 집을 받고 있다. 그럼 이 집에 지금 사실 담보가 설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주하는 기간 동안 이주비 지원이 안 될 수 있어요. 담보가 이미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집들은 주택연금을 좀 미루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이 집이 어쨌든 내가 남은 기간 살 동안 크게 이슈는 없고 또 물론 이사가도 사실 승계는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사 갈 일이 없다. 이런 경우에 주택연금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네. 보통 70대 이후에 주거가 안정된 이후에 많이 하십니다. 이게 주택연금 받으면 자식에게 집 못 물려줍니까? 주택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명의를 뺏긴다. 국가가 가져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본인의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주택연금 받다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연금을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결국 연금이라는 것이 대출이잖아요. 네. 대출을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는데 집값이 5억인데 아버지가 7억을 받아가셨어요. 합쳐보니까. 그러면 자녀가 2억을 토해낼 필요는 없어요. 국가가 그건 보증하기 때문에 네. 자녀는 그냥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녀가 상속을 뭐 토해낼 일은 없습니다. 네. 반대로 집값은 5억인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3억밖에 안 받고 돌아가셨다. 네. 그럼 2억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는 승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하는 거냐? 자녀가 집을 받아서 그 집을 팔아서 3억 쓰고 가신 3억을 이제 은행에다 갚고 나머지 2억은 본인이 챙기면 되는 것이고 이 집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자녀가 그 집을 안 팔고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갚든가 본인이 현금으로 3억을 갚으면 그 집은 자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택연금은 그 상속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재희님의 질문이
해결이 됐네요. 주택연금을 수령하고도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물으셨는데 네. 상속이 된다는 말씀. 그 좋은 거죠. 가능하다는 남으면 말씀이죠. 자녀가 가질 수 있고 모자라도 자녀가 거기다 그걸 부담할 필요가 부담할 없는 필요 거니까 없다. 굉장히 좋으신 거죠. 네. 이게 주택연금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네. 하셨고. 맞습니다. 너무 일찍 가입하시게 되면 금액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것도 대출이 아닙니까? 대출. 물론 그 대출을 생전에 상환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혹시라도 이 변동이 생겨서 해지하실 수도 있어요. 해지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렇지만 해지하는 순간 초기 보증료라든가 이런 사실 주택금융연금도 사업비,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차감하고 이제 해지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조금 페널티가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집값이 내가 5억인데 갑자기 집이 10억으로 뛰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집값이 정말 많이 뛰었다. 그러면 해지하고 그 집이 10억짜리니까 그 집을 팔아서 뭐 더 많은 현금을 좀 챙길 수 있겠죠. 이렇게 집값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이 뛴 경우에는 해지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집값이 한 5% 10% 올랐다. 몇 천만 원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냥 잘 유지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사 계획 같은 거는 그 상관이 없습니까? 근데 이사하셔도 어차피 담보물건이 바뀌어서 연금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금에 지금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받으면서 부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누구 명의로 돼 있든지 관계없이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남편 명의로 돼 있든 부인 명의로 돼 있든 공동 명의로 돼 있든 다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러시면 언제까지 지급하냐면 두 분의 중에서 최종 생존자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런 집이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공동 명의다. 네. 이런 집은 가입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부 명의여야 되는 것이고요. 예. 한 가지 조금 유의하실 건 뭐냐면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요.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서 부모님이 같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셔야지 연금을 계속 어머니한테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에서 갑자기 자식이 나타나서 자식이 아버지 저 집에 대한 거 저도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의 상속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포기를 해줘야지 어머니한테 승계가 되는데 그렇지 자식이 상속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은 더 이상 지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할 때부터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가입할 때부터 아예 명의를 그냥 국가에 신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식이 상속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평생 지급되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주택연금도 뭐 종류가 뭐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급하는 방식이 정액형, 뭐 종신형 해가지고 동일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거의 가입자의 90% 가까이가 종신지급형, 종신혼합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고요. 다만 내 상황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받을 것이냐, 초기에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을 것이냐, 어떤 게 더 초기에 나은 적게 거예요? 받고 점점 올려갈 것이냐. 그런데 어떤 게 더 나으냐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판단하는 거지만 70% 이상이 고정적인 정액형을 받고 있고요. 똑같은 금액으로 네. 평생 받는 거죠. 그리고 한 20% 정도가 처음에 좀 많이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는. 왜냐하면 내가 나이 들으면 크게 뭐 쓸 일이 없는데 지금 많이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에 적게 받고 가면 갈수록 늘려받는 구조는 사실 거의 선택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게 주택연금 가입 전에 꼭 좀 이거는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들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주택연금도 비용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게 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거지만 그래도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 있다는 거 꼭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제 이동하시거나 이런 게 안 좋고요. 이번에 이제 하나 활용법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진 게 뭐냐면 주택연금은 실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거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몸이 아파서 자녀의 집에 가서 얹혀 살거나 네. 부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데 가시거나 그럼 이 집에 살지 않아도 연금을 받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작년에 뭐가 추가됐냐면 실버타운 가시는 게 추가됐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10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이 집에 살지 않고 실버타운을 갑니다. 네. 실버타운을 가는 순간 이 집이 B죠. 그렇게 되죠. 이 집에 월세를 놓을 수 있어요. 오. 월세를 100만 원 받아요. 네. 그러면 연금 받는 거 100만 원, 월세 받는 거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으로 실버타운을 내면 실버타운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영주 대표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 3중 피라미드는 다음번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것도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한 집 살아보고 한 배 타보아야 속을 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오래 같이 지내면서 역경을 겪어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속담에 나오는 한 집이라는 말은 같은 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한 집에 여러 대가 살았다라든지 누나와 나는 서로 바빠서 한 집에 살아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집이라는 표현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표현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서 씁니다. 참고로 한 집이란 말에는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란 뜻도 있고 또 혈연 관계가 있는 같은 집안이라는 뜻도 있어서 한 집안이란 표현과 같이 쓸 수 있죠. 또 속담에 나온 한 배란 표현 역시 같은 배를 뜻하고 한 단어이므로 붙여서 씁니다. 관용구 한 배를 타다는 운명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으며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집과 한 배를 띄어서 쓰는 경우에는 한이 수관형사로 쓰인 것이므로 한 채의 집 또 한 척의 배를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기 형태는 같아도 띄어쓰기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낮에도 영하의 기온을 벗어나지 못하는 강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3.2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광주와 대구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정도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과 대전, 전주 2도, 부산, 제주 6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추위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11도,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12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금요일 아침이 이번 주 중 기온이 가장 낮을 전망이고요.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오겠고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 일부와 강원도,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대화를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걷어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이 공급되고 최대 50%의 정부 할인 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바가지 요금이나 가격 담합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에 맞선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 살펴보겠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죠.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힘 내부의 복잡한 속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MBTI가 인사가 된 요즘 이 검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이현주 교수와 MBTI의 현명한 활용법 알아보겠습니다. 2부 순서 본격적으로 달려보죠.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또 미국에서 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또 태도가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제 관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이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 주요 품목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후 여당은 작년 11월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요. 미국은 직후에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이 대미 투자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점을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관세를 먼저 내렸는데 왜 한국은 법안 통과를 미루냐 이런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연인 관계로 좀 비유하면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너는 왜 결혼식 날짜를 안 잡냐 이거 파혼 사유다 이런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서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했다면서 당연히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관세 협상 결과를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좀 같아야 되거든요, 양쪽이. 근데 사실 미국도 관세 협상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행정부가 대통령 명의로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상호주의적으로 보더라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셈이고 또 이게 한미 FTA라든지 이 정도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예. 관세 협상이 반드시 그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준은 안 하되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게 미국 정부가 해온 것과 같은 수준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국회 비준을 문제 삼는 거 이거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비가 안 된 기습적인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 조급해진 건 아닌가,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의심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외교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처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달 미국 이민 단속 요원들이 총격에 미국 시민이 사망하면서 미국 내 이 반 트럼프 시위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오는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뤄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경제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더 빠르게 한국의 이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거 아니냐. 혹은 일단 외교 관련 뉴스로 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 디지털 규제와 또 최근 쿠팡에 대한 이 고강도 조사에 대해서 이 불만 때문에 이런 카드를 빼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트럼프가 이 관세 인상 카드 갑자기 꺼내든 게 단순히 이 한국의 대미 투자법 통과가 늦어져서 이 하나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시선이 많습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면 한국을 트럼프가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뭔가 건수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기보다는 세계를 한번 훑어보다가 그 과정에서 한국이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바쁘겠어요. 뭐. 네. 미국 대통령은 또 전 세계하고 또 소통을 하는 관계니까요. 근데 특히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일이 그린란드에 관세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다가 EU에서 반발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한미 미국과 EU 간에 관세 협상 결과 비준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맞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백기를 들고 그린란드 관세는 철회를 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한미 그 관세 협상 드라이브가 약해질 수 있는데 뭔가 강한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좀 한국이 눈에 띈 것이 아닌가. 일단 일본의 경우는 일본은 EU와는 달리 공적 자금까지 투입을 하는 그런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고 또 조만간에 한 3월 20일경쯤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1호 선물이 공개될 거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상대적으로는 진척이 더뎌 보이는 한국을 타겟으로 삼아서 전 세계 판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의 내부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 쿠팡 사태라든지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국에서 눈여겨보고 있고 관세 협상하고도 결부를 시킬 작정인 건지 이거는 이제 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또 미국으로 가지만 좀 미국의 의사를 정확하게 타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뭐 한국과 해결책을 찾겠다 그러고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도 2월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관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번복될 일도 있는 건가요? 예, 트럼프가 트럼프할 가능성은 뭐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이 문제 삼은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월과 1월은 법안 숙려 기간이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는 2월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재경이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에 전체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인상 관련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이 우리 당의 말을 정부 여당이 무시한 결과다 이렇게 좀 강한 어조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익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법안 통과에는 그래도 좀 야당이 협조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위 이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성 협박만 먼저 던져두고 그 뒤에 좀 성과만 일부 얻으면 결국에는 이 초반 협박을 뒤집고 물러난다 이런 말인데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통해서 이 한미 협상 채널 가동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국이 좀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 찾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옵니다. 재미있는 문자가 있어 하나 3401님께서 트럼프 디스하다가 트럼프 귀에 들어갈까 염려됩니다 하셨어요. 두 분 괜찮으시겠어요? 매우 우려되네요. 근데 일단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위해서라도 네. 국내에 한국 내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전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솔직히 우리 국내에서도 불만 여론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렛대가 될 수는 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자신의 반대하는 여론이 꽤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거를 그렇게 크게 거슬려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은 우리 금요일 날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무사히 갈 수 있길. 예. 자, 이번에 김건희 그 여사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일단 처음 나오는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오는 사법 판단이고 선고 과정이 또 생중계된다면서요. 2시 10분부터 예정이 돼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 10분부터 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또 선고가 이 생중계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번 재판의 의미와 파장이 좀 적지 않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김건희는 V0였다. 사실상 이 법 위에 서 있었다면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판단할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네. 김 여사가 단순히 이 주식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긴 전주인지 아니면 가격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알선 수재 혐의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에 정치 브로커 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됩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체포영장 이 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만약 김 여사가 오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됩니다. 네. 이번 재판은 선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 씨가 그 계좌를 갖고 있는 그 전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주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이 계좌가 거래에 쓰인 그 흔적과 내역이 많은 전주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유죄 무죄를 떠나서 수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2010년대 초반에 일어난 사건인데 비로소 불거진 게 2020년 정도에 불거져서 고발이 됐고 수사에 제대로 착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대선을 앞둔 2021년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다시 수사가 멈췄다가 추가적으로 관여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재개했지만 또 마침 검찰 인사에서 지검장이 교체가 되면서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한 결과 그동안 묻혀있던 증거들이 다시 드러나고 또 특검을 거쳐가지고 기소가 이제야 된 것이거든요. 네. 예, 이것 자체가 사실은 특정인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까지 늦춰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설령 무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한국 사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만시지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오늘 선고 외에도 이제 재판이 더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선고로 끝이 아닙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이 금품 수수 혐의와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인데요. 예. 특검은 김 여사가 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 명품 목걸이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을 모두 청탁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이 금품 공여 혐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김 여사에게 이 선물하거나 구매 대행을 한 것일 뿐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밖에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여사가 2023년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 당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일교 측에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게 골자인데요.
특검이 김 여사를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재판들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네, 주로 남아있는 재판은 알선수재 관련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는가 네. 아니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혐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선물이나 구매 대행일 뿐인가 여기서 이제 법리적 쟁점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안이 더 크게 주목받는 것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입니다. 물론 몇몇 피고인들이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긴 하지만 김건희 씨 관련한 부분은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에서 한번 수사를 했지만 마무리는 못 지었거든요. 근데 경찰 국수본 수사 단계에서 뭐 관련 공무원의 통화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가 대두가 됐고 결국 추가 종합 특검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그럼 사건의 본체가 드러날 것인지 애초에 제기됐던 의혹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이 또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재판 이후에 어떤 파장이 일지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주목하고 있나요? 네, 오늘 오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리다가 왔는데 일단 전화를 하면은 안 받거나 한숨부터 쉬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송석준 의원 나오시는. 아유, 예. 그만큼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요. 예, 앞서 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비위 사실마저 드러난다면 그 역풍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향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야권 내에 실제 적지 않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이 윤석열, 김건희의 늪이 다시금 이 당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이 대변인단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재판과 관련해서는 계속 당 바깥 사람들의 일이다. 사법부 판단은 일단 존중하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오늘 재판에서 김 여사가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당이 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여권뿐 아니라 야권 내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김건희 씨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약한 고리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만큼의 이번에 유죄 선고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재판부 판결이 잘못됐다거나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자거나 이런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예전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었다라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 말에 대한 이제 책임은 추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 친한계 입장에서는 좀 목소리를 키울 여지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2.3 사태의 배경으로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특검법에 전향적이었다. 자칫하면 특검법을 찬성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엄의 사유로도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어느 정도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었고 그렇게 특검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친한계 입장에서는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와 국민의힘 공생관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나요? 네, 검경 합수본 수사를 통해서 이 신천지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특히 보수 정당 현재 이 국민의힘 전신과 조직적으로 접촉하면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와 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는 건데요. 실제 2002년경에 국민의힘 각 지구당에 이 신천지 청년 당원을 입당시키고 특정 정치인을 지원했다는 이 신천지 내부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지도부 선출 시기였기 때문에 일부 당원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 개입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007년에는 한나라당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당시 이 책임당원 제도가 도입됐을 때인데 당원 수가 곧 영향력이 되니까 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를 지시하고 비용은 조직이 부담했다는 이 탈퇴자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는 신천지가 이 검찰 수사 대응을 계기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보훈 관계를 형성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합수본은 코로나 이후에 최대 5만 명 규모의 이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이 진술과 실제 당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천지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떠나서 유착만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은 신천지에 의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피해가 깊다라는 것이겠죠. 한번 이 종교에 빠져들고 난 다음에 그 신도가 가족 사회 이쪽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든지 또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존 교회를 접수하는 그런 추수 전략을 신천지에서 펴온 점이나 코로나19 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이런 점들만으로도 좀 비윤리적인 집단과 유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뭐 행사에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이 동원됐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4년 1월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평화를 위한 이 청년 관련 행사가 하나 열렸는데요. 당시 5선 출마를 선언했던 권성동 의원이 축사를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석한 청년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K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사에 참석해야 의원을 우리 행사에 부를 수 있다면서 이 행사에 이 당원들의 참석을 설득하는 신천지 내부 메시지가 확인된 건데요. 이 밖에 권 의원의 이 고액 후원자 명단에서는 신천지 2인자의 측근과 이 신천지 신도들의 이름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신천지가 이 당원 가입뿐 아니라 이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의 행사에까지 동원되고 또 자금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규 유착 의혹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신천지 정도 교세의 집단이 전국 차원의 본선거, 대선 이런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 정도는 좌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유착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이 의혹은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겠고요. 당내 경선에 만일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한편에서는 당 내에서도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신천지와 유착을 했던 쪽과 아닌 쪽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 이 점을 또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권 의원 오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심 선고 또 앞두고 있죠. 이게 앞으로 신천지 통일교 의혹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쌍특검에도 영향 미칠까요? 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오후 4시에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권 의원이 이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신천지와 통일교 이 두 교단 모두와 정규 유착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장 여권이 주장해온 이 신천지 통일교 특검 이 요구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예. 이렇게 되면 신천지 통일교 이 분리 특검 주장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의 명분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오늘까지도 신천지와 통일교를 같이 특검할 수는 없다. 통일교 민주당 공천원금 쌍특검부터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재판과 별개로 특검 등 여야의 의견 대립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통일교 신천지를 한데 묶어서 특검을 하는 거는 현재 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와 다를 게 없다. 그렇게 해서 통일교보단 신천지 쪽으로 무게를 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는 물러서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문제로 더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남아있는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여기에 더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핵심 쟁점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외교 문제부터 좀 이야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 그래서 많이들 깜짝 놀라셨던데 이게 또 하루 만에 태도가 또 한국이랑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미국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한미 관계에 뭔가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신뢰 관계에도 좀 아직도 문제가 많지 않았는가 이것을 좀 반중하는 한 이번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동안에 우리 이 법안이 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뭐 야당에서 발목 잡은 게 아니고 이미 여기 여당에서는 법안을 발의만 했을 뿐이지 관련 상임위에 이제 상정도 아직 추진되지 않았고 거기다 또 이번에 김민석 우리 총리가 미국을 다녀오셨지만 시기가 좀 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미하고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한미 간에 아직도 이런 엇박자, 신뢰의 문제가 좀 엿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한라인이 먹통이냐 그런 그러니까요. 비난 성명도 내놓으셨던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관세 협상을 했으면은 그 사전에 그리고 또 본 협상 과정 또 사후에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차질 없이 모든 것이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국회에서 제대로 한번 좀 논의해보고 좀 다뤄보자.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여야 협치에 의해서 모든 관련 후속 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게 원만히 그동안에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방치돼 있고 그래서 뭔가 상황을 보자라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측에 대한 어떤 신뢰에 상당한 좀 의문을 제기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그 이재명 정부 초기에 큰 업적으로 생각했던 관세 협상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번 사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에서 11월에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중에는 좀 서둘러서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또 뭐 협조를 해야 하게 가능한 거 당연히 하죠. 이건 국익과 당연히 해야 관련되고 한다. 그러면 기업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월이 지금 명절이 끼고 있어서 일정 협의가 어떻게 될지 또 더구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또 정치 관계 뭐 법을 또 계속 또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협상이 이제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기업들의 뭔가 이렇게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협치를 해서 어쨌든 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협치에 의해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합니다. 국힘에서는 그 왜 비준을 안 받느냐를 갖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그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비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거를 문제제기를 사뿐고자 한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어차피 이게 국민적 부담이 따르는 3,500억 투자에 막대한 그런 부담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알릴 건 알리고 협조 구할 건 구하고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경제계의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얘기지 발목 잡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관련 법을 상정도 안 하고 그냥 발의만 해놓고 이렇게 숙려기간이라고 뭐 60여일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 당의 입장하고는 서로 아직도 이 뭔가 엇박자가 있고 협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럼요. 우리야 뭐 가장 신속하게 가장 또 우리 서로 한미 관계 신뢰 회복을 위하면 어떤 식으로든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당무 복귀를 합니까?
예,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직 뭐 제가 아직 뵙진 못했는데, 네. 예, 좀 빨리 그래도 건강 회복 속도가 좀 다행히 빨라서 그랬는지, 어째 아니면 또 본인이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빨리 복귀해야겠다는 또 이런 의욕이 작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예, 우리 요즘 현안이 많고 또 중요한 시기니까 조기에 당무 복귀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것 같아요. 우리 예. 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정말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동훈 대표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또 이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옳은 소리도 하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쩌면 이번 또 사태에 또 빌미가 됐는데 사실 이것이 이 제명까지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과정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시기적으로도 예, 총선을 5개월도 이 지방선거를 5개월도 안 남겨놓은 이런 시점에서 이것이 거론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이게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켜서 지방선거에 먹구름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참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최고위원회의가 내일 열립니까? 그러면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글쎄요. 아직 뭐 안건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아직 뭐 미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쩌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이것이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어떤 그 분란의 불씨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된다면 예,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모양이 안 좋고 예, 이런 중요한 특히 그 이런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처분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하고 또 이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됐던 부분이 이제 서로 납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뭔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명 후에 예, 이렇게 또 뭔가 논의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명분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송 의원님 말씀으로는 이제 제명에 반대한다. 저는 뭐 정말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만약에 제명이 되면은 이걸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저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된다면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에 어떤 큰 분란으로 이게 전개될지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뭐 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고 또 혹자는 저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글쎄 저는 이분이 행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어쨌든 당에 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당의 우리 다른 의원님들과 당의 우리 성원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와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겹쳐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어떤 역할이든 맡아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행정부, 입법부, 저 사법부까지 이제 거의 길들여가는 그런 중인데 지방 권력까지 갖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에 분열하고 이렇게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방 입장을 좀 고려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하나가 돼서 국민들 기대 또 당원들 기대에 맞게 서로 멋지게 화합해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거기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하면 더 의미가 있겠죠. 지난번 단식장 찾으셨을 때
장 대표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할 시간까지는 안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 대표님이 여기서 이렇게 너무 희생적으로 또 당무를 좀 못 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건강 상태가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안 된다. 투쟁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하지만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조기에 단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고 주변 의원님들하고 많이 했는데 건강이 사실은 조금 안 좋아진 정도까지 가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제명을 당하게 되면 예.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제명당하면은 뭐 어떤 거기에 대한 뭐 법적 자격 제한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국민의힘으로는 출마를 할 수 당분간은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게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달라지겠죠. 예.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뭐 창당을 할 수 있다는 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그것도 반대다. 그럼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우리 당이 자발적으로 일부가 탈당이 돼서 분당을 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우리 우파 세력의 이 분열은 결국은 또 중요한 이후의 선거에 번번이 지는 빌미가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결국은 사랑받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탄받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런 나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 우리 전 대표를 제가 계속 가까이 하는 이유는 우리 당이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일부 좀 우리 당원들 또는 우리 동료 의원들을 마음 상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좋은 정치적 자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올바른 길을 걸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고 또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절대 분열은 자멸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 대한민국 정치 어떤 지형에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송 의원님의 그 간절함, 국민의힘에 대한 그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의지는 보이나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친한계 쪽 사람들을 계속 단절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가. 좀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그 징계 사유가 당대표에 대한 그 비판, 그 수위가 좀 도를 지나쳤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우리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에 대해서 비난, 비판한 거 물론 좀 자제를 하기를 저도 원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비판받을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어쩌면 경고성 그런 징계로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 어쩌면은 탈당 권고라는 것은 곧 이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극약 처방은 좀 지금 중요한 시국에 결국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그 결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당내 어떤 분란을 야기하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징계 처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전 대표가 SNS에 또 강하게 썼어요. 뭐 나치즘이다, 전체주의다, 사회주의다.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사실 당내 어떤 그 건강한 이런 우리 당내 언로 활성화는 오히려 당내 우리 의원 학대를 위해서 때로는 내부에 뭐 비판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김종혁 대표 우리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도 가끔은 좀 제가 좀 눈살이 찌푸러진 그런 게 하는 언행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자제를 했으면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또 달래고 서로 타협하면서 하는 방법이 많을 텐데 이렇게 극단적인 극약 처방으로 이렇게 내몰면 거기서 조용해지면 다행인데 이게 더 큰 분란으로 앞으로 전개된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는가.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까 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국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서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예, 서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에서도 일부 당직자들이 이런 과격한 발언으로 또 이쪽을 자극하고 또 그것이 서로 또 상대방에 대한 논박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다퉈야 될 부분은 민주당 이재명 정부 아니겠습니까? 아니, 민주당에도 지금 저 공격해야 될 이슈들이 많거든요.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필 왜 내부 분란이 이렇게 자꾸 커지고 더구나 당대표가 단식하는 이 정말 절체절명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징계 문제가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돼도 많이 잘못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이시잖아요. 이제 계엄 이후에 새로운 국민의힘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그렇죠. 이제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데 송석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내일 만약 최고위원회에 그 제명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다면은 저는 뭐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님들과 당 대표님이 정말 큰 정치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야기하게 될 그런 영향을 좀 고려해서 뭔가 좀 그야말로 그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방향에서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혁신당 관계자들하고도 만나십니까 다음 달에? 우리 당에서 말입니까? 소장파 모임에서. 네네. 뭐 아직 발표를 안 됐죠. 그 제가 그제 그 모임에서 일단 그 개혁신당 관계자하고도 우리가 어쨌든 대화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갖자. 그래서 아마 그 모임에서 관계자를 한번 초청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 단식에 그만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두 당의 공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시선도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어쨌든 공조가 잘 돼야 되겠죠. 지금 뭐 민주당하고 조국신당이라든가 기타 뭐 당은 여러 개지만 결국은 법률권은 똘똘 뭉쳐서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수 우리 야권에서 이렇게 서로 분열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도 이런 징계 관련 문제도 빨리 좀 그 클리어를 좀 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개혁신당하고도 잘 또 우리가 화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너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굴러가지 않게끔 우리의 견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서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힘 불편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상대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천원금 특검은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뭐 지금 벌거져 나오는 것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김경수 시의원, 황교안 씨에서 뭐 여러 현역 의원들 이름이 뭐 7명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안에 파고파면 또 더 큰 이슈들이 이어지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그 김병기 당시 그 공천관리위원회 우리 간사라였지 않습니까? 이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명쾌하게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야말로 바로 특검 대상이죠. 이미 그쪽 여러 가지 내부에서 불거져 나오는 증거들에 의해서 굉장히 범죄적 요인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참에 관련 특검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좀 더 깨끗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게끔 여야가 같이 이렇게 협치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게 바로 특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밝혀내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는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우리 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당대표의 이제 단식에 이어서 민주당에서 지금까지는 그 쌍특검을 받을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검을 연장을 하고 3특검을 연장까지 하고 심지어 이제 뭐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3차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여력과 그만한 예산
있다면 그거를 좀 절감해서라도 네. 그것을 접고 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바로 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을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특검이라는 것은 정치 그 실세, 권력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국가 기관인 수사기관들이 정상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봐서 정치권에서 같이 제기해서 하는 게 특검의 본래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특히 그 정교 유착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따로 하자고. 예. 민주당은 왜 이걸 같이 못하냐라는 주장인 거고. 예, 우리 당의 입장은 사실은 무엇이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모양도 사실은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특검만 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 인식인데 다만 이번에 그 바로 통일교 특검 얘기가 나온 거는 바로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민주당 실세들과 관련된 이런 그 통일교와 관련된 사건이 이슈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특검이 나왔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특검하고 조사하고 밝혀내고 또 추가로 다른 종교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기존 건 그냥 뭐 덮어두고 새로운 거를 하자라는 그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 그렇게 한다면은 같이 오히려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를 묶어서 하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여당의 이런 의지라고 하면 요거 통일교 관련된 자기들과 관련된 건 덮고 신천지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해서 이거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라는 우리 당의 어쩌면 간절한 타협책으로 나온 거죠. 네. 분리해서 두 개를 하자라는 것은.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니 뭐 아직껏 두 개 다 같이 해서 뭐 대신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예, 둘 다 뭐 하는 거를 우리 당에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이 통일교 이미 드러난 그 특검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오히려 없는 거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보다 있는 거 먼저 확실히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그 제기되는 다른 신천지 관련 특검도 한번 내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의 의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는 피해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자기들 유리한 방향과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특검의 본래 취지가 이게 희석이 되고 이게 왜곡된다는 얘기죠. 예. 그 검경 합수본에서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이제 이 국힘의 전신부터 관여를 해왔다는 게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제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떤 종교라고 해서 정당 선택, 정당 지지의 자유가 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정치 행위라면 뭐 문제 뭐 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뭐 그런 건 따져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가입을 권유하고 뭐 당 가입비를 대신 주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 뭐 그 구체적으로 뭔가 증거에서 드러난 건 우리가 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좀 더 우선 좀 정말 중요한 그 드러난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당 실세들과 관련된 이런 문제 우선 그런 것부터 깔끔하게 따져보고 또 이런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역시 같이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또 같이 협치해서 특검으로 밝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더 중요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은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새로운 없는 거를 자꾸 내려고 한다면 그게 마치 야당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특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먼저 중요하죠. 제가 이해를 하면 그렇죠.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먼저 명쾌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나머지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왜 이렇게 힘들어?
일주일의 절반 달려왔습니다. 수요일인데요. 그래서 어쩐지 좀 몸도 마음도 조금은 무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이고 저도 목소리가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거창한 정답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따뜻한 철학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마음 전문가 이현주 교수님 모시고 속 시원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MBTI에 대한 이야기 나눈다고요. 네. 네. 교수님 MBTI는 뭐세요? 제 MBTI는 ENFJ입니다. ENFJ. 네. 예. 저는 ENTJ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ENTJ가 뭐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냥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아, 네. 네. 저하고 한 끗 차이시네요. 네. 네.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이라서 네. 근데 뭐 제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네. 저만 TJ고 네. 저희 세 아이는 다 FP로 나와서 참 다르구나. 네. 네. 약간 FP가 자유로운 영혼. 그렇죠. 네. 가장 좀 자유로운 영혼에 가깝죠.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인사도 이렇게 나누고 네. 묻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인사 나눈 것처럼. 네. 그래서 이 MBTI의 진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네. MBTI는 뭐 믿을 만한 건가요?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성격을 판단하기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MBTI는 아쉽게도 성격 검사의 반열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편애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성격 검사에 들어가려면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MBTI는 이제 좀 타당도가 과학적 검증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럼 MBTI는 뭐 아무 관련이 없는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저는 MBTI는 성격 검사라고 보기보다는 현재의 패턴 검사로 보입니다. 이 현재의 패턴 검사가 근데 왜 강력하냐면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이 현재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궁금해요. 현재 패턴이라 그러면 패턴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후에 내 패턴이 바뀔 수도 있고 내일도 바뀔 수 있는 거죠. 내일 조사해 보면 무슨 저 ENTJ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현재 패턴 검사를 보여주는 거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우리 진행자님께서 E와 I가 만약에 경계에 있다. E가 한 51, I가 49다. 그러면 더 금방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저는 건 제가 오랫동안 I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좀 네. 내성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왜 이제 아까 E가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진행자님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진행자님 혹시 되게 외향적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보고 네. 또 이런 방송을 많이 하시지만 네. 사실 진행자님 내면에는 네. 좀 혼자 있고 싶고 나만의 좀 시간, 공간 이런 거를 좀 갖고 싶은 그런 마음 좀 있지 않으세요? 저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밥도 혼자 먹고 쇼핑도 혼자 하고 혼자 네.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 정확한 사실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굉장히 내향이신 분도 사람들은 굉장히 내향이라고 당신을 볼 것 같지만 당신 안에는 사람과 좀 대화 좀 하고 싶고 사람을 좀 만나고 싶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냐. 그럼 다 맞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E와 I가 뭐 7대 3, 뭐 8대 2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100대 0 그런 건 없다는 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왼손을 쓰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64님께서 저는 연식이 좀 있어서 MBTI 검사를 따라 해본 적은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예전엔 그 사람 성격을 혈액형으로 나누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이게 MBTI는 원래 임상에서 쓸 때는 그 사람의 패턴을 좀 볼 수 있으면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과 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을 돕는 데 훨씬 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또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네.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은 어떤 대인관계 패턴을 맞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직피직이면 백전 불태라고 했듯이 네. 상대가 보이면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가질 수 있고 MBTI는 4가지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 두 번째는 정보를 어떻게 이 사람이 인식하는지,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네 번째는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의 습관이 뭔지 이 4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4가지를 조합을 하면 16가지의 MBTI 유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5955님께서는
저는 ISTJ인데 사람들이 저를 차갑고 무뚝뚝해 보인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대요. 네. 근데 택시 운전을 하고부터 성격도 변해서 승객분들에겐 한없이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게 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 말씀이 아까 교수님이 네. 말씀 현재 그 패턴인 거지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맞습니다. 내일 검사해 보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정확합니다. 네. 택시 운전하시면서 네. 이 5955님은 네. 또 다른 나를 찾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 MBTI의 근간 이론이 이 카일 융의 분석 심리학에 있거든요. 근데 이 분석 심리학에 따르자면 만약에 내가 ENFP다. 네. 그럼 ENFP로 그냥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가 과제인데 나 안에 숨겨져 있는 ISTJ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ENFP뿐만 아니라 나머지 15가지의 그런 MBTI 유형이 모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뭐 ENFP다, ISTJ다 이런 걸로 나를 이렇게 딱 뭔가 도장 찍듯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풍요롭게 나를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그 패턴을 짚어보죠. 먼저 E와 I. 네. 어떤 건지. 네. E는 보통 이제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 네. I는 조금 내향적인 사람. 네. 그렇게 얘기하는 맞습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패턴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말의 어조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음조가 좀 높고 그리고 말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바디랭귀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말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게 보통 이제 동호회나 사람들 만났을 때 가장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외향적 패턴이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그럼 I는 그 반대. 네, 그 반대이고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왜 우리 코로나 때 그 왜 사람 만나고 그런 걸 안 했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만약에 모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친구 모임이. 근데 이제 6시에 모임인데 5시에 끝난대요. 네. 그래서 이제 5시에 이제 이제 모임을 갖자. 우리 퇴근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막 만나자 이러는데 내가 이제 줌으로 이제 뭐 회사 업무 하고 나서 누워 가지고 이제 보는데 5시에 그 친구 한 명이 못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걔가 이제 그 회계라고 있는 애를 안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배신이야. 이모티콘 보내면서 난리야 막 그렇게 난리 나는데 자기도 막 화나는 그런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일주일에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열받은 그런 이모티콘을 보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는 사람. 네, 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네. 우리가 이거 끝까지 다 하려면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S와 N은 그럼 뭐가 다르요? S는 보통 감각, N은 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S는 이제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참 아름답네요. 네. 이 꽃의 향기가 참 좋네요. 이거는 좀 더 이제 감각이라 할 수 있고 그런 꽃들이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여기 참 산이 경치가 참 좋다. 전체 그림을 좀 보는 사람들 이게 직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T와 F는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좀 하시는 분들이고 F는 좀 사람의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마지막이 이제 J와 P라고 그러죠. 판단과 인식인데 네. 이건 좀 스케줄 같은 거 다이어리 맨날 쓰시고 하시는 네. 그런 굉장히 스케줄러가 J에 가깝고 P는 조금 항상 열려 있는 분들.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T는요, 인지적 공감을 잘 하시는 거고, F는 정서적 공감에 조금 더 특화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이 MBTI에 요즘 좀 그 과몰입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근데 만약에 우리 조직원들이 다 ENFP잖아요. 그럼 우리 막 되게 신날 거예요. 막 재밌게 엄청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모였지? 사실은 ENFP에게는 또 ISTJ도 필요를 하고 또 추진하시는 우리 진행자님처럼 ESTJ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건강하게 좀 이 MBTI를 활용할 수 있을지 끝으로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MBTI를 타인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어떻게 더 나은 방향,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좀 모색하는 데 쓰면은 훨씬 더 MBTI의 본질에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433님께서 MBTI 검사 어디 가서 하면 됩니까? 요즘 뭐 그냥 포털청에서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죠. 그렇지는 않고.
않고요. 네, 전문가, 정확히 검사를 네네, 그 검사지가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현주 연세대 연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윤인구였습니다.